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아저씨들의 말갑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16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입니다. 네, 도토성입니다. 돌아온 탕아. 돌아온 탕아. 아저씨는 죽지 않는다. 아니 저번에도 돌아온 네. 탕아를 오랜만에 녹음 와가지고 돌아온 탕아 써먹었는데 아 그래요? 또도 탕아. 제 탕아. 역시 재탕 3탕이죠.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왔는데 좀 댓글에 또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가? 29이어라는 분이 어디 계세요? 어디 가셨나요? 라고 이렇게 애타게 찾는 한동안 업로드가 없으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네. 아, 내가 좀 반성 많이 하고 있네. 요새 저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는데 네. 어떻게 뭐 저기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지요? 저는 요즘은 건강은 점점 좋아지는데 네. 그에 반해서 정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제가 몸은 뭐. 제가 좋은 그 정신과 네.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네, 한번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뭐였죠? 서울숲 정신의학과. 네, 홍대 일원에 있는. 네, 서교동에 있는. 거기 한번 가보셨으면 바로 저 구속복 입고 저 수감될 아, 텐데. 네네네. 그때까지 놀려고요. 좀 있으면은 할로윈? 아니 할로윈? 할로윈도 할로윈이죠. 할로윈 때 네네. 뭐 계획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가면 혼나 우리. 안 받아줘요. 요즘 또 코로나 전국에 음. 뭐 갔다가 어딘가에 그 사진이라도 한 겹 찍히면 큰일 나죠. 그렇죠. 여기저기 보도되면서.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이잖아요. 한 네, 열흘 일주일 남았나요? 네, 일주일 정도 남은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선 말고 미국 미국인가? 대선. 네네. 미국 우리 대선. 대선이죠 뭐. 우리 대통령 위에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신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네네. 저는 일단 조 바이든 승리를 예측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트럼프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그 내가 응원하는 팀 네네. 패배의 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예측은 또 네. 예측이니까. 저도 조 바이든을 네. 우세를 점치고 있고 또 되기를 바라고 네. 뭐 버니 샌더스가 지지 성명을 냈으니까 네. 그렇죠. 따라야죠. 뭐 네. 그럼 그렇게 바라고 또 이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건데 자본시장 네네. 대표적으로 주식이죠. 그래서의 그 움직임은 예측을 해서 가잖아요. 이 사람이 될 때는 어디가 흥할 네. 것 같다. 네. 저 후보가 당선될 때는 어디가 흥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막 돈이 미리 예측을 해서 막 움직이는데 시장의 예측은 조 바이든을 점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네. 주가 한 1, 2주 상간에 엄청 막 한 30-40%씩 오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돈이 걸리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거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움직이겠죠. 그만큼 진실한 게 없겠죠. 그래서 조 바이든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 같은 요런 그 오락 프로 뭐로 분류돼 있죠? 코미디로 분류돼 네, 있죠. 코미디로 분류돼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짜주고 뭐 잃을 게 없는 방송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의적절하게 그 미국 대선 과거 1968년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카고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다룬 네. 정치적 사건을 다룬 영화 이번에 새롭게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했길래 네. 한번 보고 가져와 봤습니다. This is what revolution looks like, real revolution. We may have to hurt somebody's feelings. Is this prosecution politically motivated? I'm tired of hearing you. It would be impossible for me to 영화 7탄 아닙니다.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이라고 넷플릭스상에서는 이렇게 타이틀이 지어져 있는데요. 요거 보고서 나는 1탄도 못 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는 분들은 끝끝내 이 영화 시작 못 하시게 되니까 그 점 유의해 주세요. 이 7은 프레시맨 같이 뭐 이런 거 같이 7명. 오션스 11. 네네네. 난 이거 비슷한 저기 위닝 11이 처음 이제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알게 됐어요. 네네.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근데 그 전엔 게임기가 없어갖고 전혀 몰랐는데 네. 그 이후에 위닝 11이라는 걸 막 반에 애들이 얘기하길래 어깨너머로 듣고 아니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그렇습니다. 11탄까지 이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위닝 11 그 자체가 저 제목이었는데 이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개요 한번 읽자면 일단 네. 미국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르는 드라마로 분류돼 있는데 약간 액션이 가미돼 있어요. 그리고 액션. 네. 그리고 상여 유혈이 낭자는 액션이 그쵸, 가미돼 그쵸. 있어요 중간에. 이거 대규모로 거의 테넷의 그 전쟁 씬과 그 비등한 규모의. 네. 테넷 난 괜찮았는데 액션씬. 아니 뭐 액션 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규모의 스케일에. 네, 상영 시간 129분, 2시간하고 9분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영화 상영 중에
이 영화 조금 긴 거 아니냐? 이런 감은 안 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스타트 하시면 평균 침소에 드시는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음. 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만들지 양해? 않았지만 네. 네. 15세 관람가고요. 음. 네, 개봉일 2020년 10월 7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감독은 아론 소킨 감독이라고요. 어떤 감독을 하신 작품으로 만나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각본가로 유명하신 각본가. 분이고요. 네. 스티브 잡스라든지 머니볼,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 네네네. 이런 거 하셨다고. 나름 명작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출연 아, 배우 그거 좋아하시는 영화 그 몰리스 게임. 네네. 그거의 각본과 감독도 하셨어요. 네, 그 각본은 잘 모르겠고 저는 배우 때문에 좋아하는 영화라서 차여신. 네. 네. 한국 팬들이 하도 차여신해서 그 제시카 그게 차스테인이 차여신이 제시카 차스테인의 국내 공식 별명이에요? 별명이에요. 그래요? 차여신해서 한국 팬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제시카 차스테인이 구글 번역기에 넣어봤는데 카론이라고 나오더래요. 카론? 네, 차 카 대출 여신해서 제시카 차스테인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한국 사람이 자기를 왜 이렇게 부르는지 정말 의아해했다. 아, 그게 실제로 있었대요? 네, 싫어합니다. 아니 그럼 제시카 차스테인이 한국 팬들에게 평상시에 관심이 좀 있었다는 얘기네? 그걸 검색해볼 정도는? 검색해볼 당시에는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요즘 한국 문화가 뭐 이제 주류 문화에 그렇습니다. 슬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 영화 차스테인과 무관하게 요 영화 출연진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에디 레드메인. 그렇죠. 이제는 뭐 연기파의 대명사죠. 그렇죠. 박지성. 네. 그리고 왜 박지성이죠? 박지성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진짜요? 안 똑같이 생겼나요? 박지성 모르죠? 축구 하나도 모르니까. 축구는 박지성 모르는데 박지성은 알아요. 박지성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 모르셨어요? 이름이 잘못 기입이 됐나 보네. 그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샤프. 알렉 샤프 일전에 우리가 다했던 투더본이라는 네네. 영화에서 아주 그 매력 있는 네. 그 중절모의 네. 거식증 네. 환자로 나왔던 뮤지컬 청년.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샤차 바론 코헨. 네, 그렇습니다. 이 양반 최근에 보랏 2탄 개봉한다고.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요? 네, 이미 촬영 끝마쳤고 지금 뭐 일단 아, 후반 작업 후반 작업하는구나. 아니다. 근데 아무튼 네,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아, 딸과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실화인데 조 바이든이 이제 당원들 모아놓고 연설할 때 당원인가 아니면 지지자들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트럼프 분장을 하고 난입했어요. 그 연설장에. 아 실제로? 네네. 그게 이제 보라2에 삽입이 돼 있죠. 그 장면이. 아 그래요? 응. 차차 바론 코엔은 진짜 이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코엔의 아주 진지한 극영화가 또 있어요. 네, 그 스파이라고 스파이, 하셨죠? 예, 그거 진짜 재밌거든요. 시리즈물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 6회짜리 그 저 드라마거든요. 아 만만하네요. 예, 6회였나? 하여튼 그 정도 돼요. 네. 그거 굉장히 볼만합니다. 거기서는 미남으로 나와 심지어 미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여튼 네. 그러네요. 네. 보랏 서브 시퀀스 무비 필름 해가지고 나오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러미 스트롱. 스트롱. 네. 스트롱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야하아 압둘 마틴 2세. 네. 영어로 하면 주니어죠. 야야 압둘 마틴 2세. 네. 야야 압둘 마틴. 그리고- 아쿠아맨에서 저 이상한 거 블랙맘바로 나왔었잖아요. 아, 네네네네. 네. 그 사막이 네. 뭐죠? 그거? 이상한 네. 헬멧 쓰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셉 고든 레빗. 네. 조셉 그 고든. 이상의 배우들은 뭐 언급하셨던 아마. 뭐 마이클 키튼 단역이지만 아 그러네요. 중량감 있게 나오죠. 네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영화의 그 기본적인 배경 설명해드리고 등장 캐릭터 하나씩 말씀드린 다음에 네. 간단한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감상평 진행을 해보죠. 이 배경은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 네. 전날이 배경입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그 68년에 68년 4월인가에 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당했고 네. 그다음에 뭐 8월인가 10월인가에 케네디 그 동생 케네디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뭔가 어수선했고 그다음에 시카고에서 68년 이게 아마 8월인가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영화는 그 이전에 이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사망했을 때 큰 그 흑인 폭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엄청 불타고 막 이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저희 시선은 어느 정도 백인 측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LA 폭동. 네. LA 폭동 맞대요. 근데 하여튼 그 굉장히 큰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 민주당 전당대회 전날에 이 전국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시위대가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벌어지는 호텔 앞으로 몰려든다는 첩보가 입수되어서 이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위와 충돌, 경찰의 잔인함 네.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요즘의 미국 시국을 보는 것 같기도 하는 뭐 그런 현재와의 유사점을 느낄 수 있는 배경입니다. 요즘 시국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뭐 재인산성 이런 거랑 또 아. 하시려고 그러죠. 아이 좀 대한민국은 태평성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글만 창제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제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당시 이제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네.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제 시끄러웠는데 점점 이제 베트남에서 철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늘어났고 반전 시위도 잦아지고 있었다고 해요.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은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면서 부통령에서 대통령 지위를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죠. 너무 자기 인기가 바닥으로 치니까 재선 포기할 거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공화당에서는 닉슨이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고 민주당도 경선을 하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반전 시위대 수만 명이 이 전당대회에 몰려온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위대가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 주변에서 시위를 해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죠. 반전 네. 정책을 더 강력하게 펼쳐야 된다라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 시위대가 오는 목적은 민주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오는 뭐 그런 반대 시위자들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 시위대가 전당대회 앞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카고 경찰 12,000명, 뭐 연방군, 주 방위군 뭐 해서 뭐 한 6,000명씩 그리고 CIA 뭐 한 1,000명씩 뭐 이렇게 배치가 되었대요. 이 시카고에. 마침내 전당대회가 열렸고 시위대는 진입을 시도했는데 전당대회장 주변이 봉쇄되어서 진입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는 링컨 공원과 시내에서 농성을 했지만 결국 군경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중에 이 시카고의 7인이라고 불리우는 7명이 이 시위대를 얘들이 배우다. 배후 네. 그런 혐의를 받고 이 불법 폭력 시위를 모의했다 그리고 실행시켰다라는 혐의로 체포돼서 그 수계 7명이다 하고 지목되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시카고 7이니까 당연히 7명이겠죠. 제 네. 주인공이. 네. 주요 등장인물을 한 7명 정도만 네. 추려보겠습니다. 톰 헤이든, 에디 레드메인이 역할했습니다. 톰 헤이든. 네. SDS,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이라는 학생운동 조직의 어떤 수장이었어요. 지적이고 지식인이죠. 네. 하지만 좌파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네.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로 가서 반전 시위를 벌이자 네. 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이끌고 시카고로 넘어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에디 레드메인이 맡았으니까 당연히 주인공이겠죠. 네네. 주인공인데 여기서 또 다른 주인공인 에비 호프만이라는 네. 다른 그 활동가와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약간의 그 내부 갈등이 있어요. 이 톰 헤이든은 하여튼 그 품이 있는 이런 그리고 정도를 걷는 이런 네. 운동 이런 걸 방식을 추구하고 그에 반해서 조롱과 어떤 막 장난질, 풍자 네. 이런 걸로 대중의 시선을 끌어서 자기네 그 목적을 알리려는 호프먼의 그 노선과는 약간의 그 괴리를 그렇죠. 갖고 있는 인물이죠. 좀 더 뭔가 품격 있고 품위 있는 방향을 좀 지향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영화 초중반부까지는 이 7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성을 갖고 유일하게 맞아요.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관객들도 저 사람 얘기에 대부분 수긍을 하고 다른 캐릭터들 그러니까 무지개 7빛깔 무지개 중에서 보라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들 하는 짓거리들이 정말 속이 진짜 답답해요. 저 방향을 쫓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더 비폭력적이고 피 한 방울 없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일곱 색깔들이 영화 후반부에서는 저마다의 영롱한 색깔로 빛이 난다. 돌아. 뭐 요렇게 네. 영화 뭐 마무리됐나요? 이렇게 네, 넘어가시죠. 네. 예. 그런 학생 운동의 수장 네.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임종석 아, 네네. 네. 이렇게 될 수 색깔 있을까요? 비슷하네요. 네. 네. 그다음에 그 톰 헤이든과 같은 SDS 출신의 네. 레니 데이비스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배우 알렉스 샤프. 알렉스 샤프가 네. 분했습니다. 네. 같은 대학생이고요. 그렇게 비중은 없습니다. 비중은 없고 그리고 그 톰 헤이든 그러니까 에디 레드메인이랑 살짝 분기점이 있는 포인트는 이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의 부모님들 때문에 좀 더 강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에디 레드메인이 나가는 방향을 조금씩 앵커링하죠. 네. 이런 캐릭터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네. 이 알렉스 샤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러서 샤프심을 많이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네네. 시급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그 두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이 어떤 좌파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다른 쪽의 이제 수장들입니다. 제리 루빈과 에비 호프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은 뭐 예를 들어 좀 히피스러워요. 네. 긴 머리에 아주 자유분방한 복장에 네. 그리고 뭐 대마초를 항시 달고 있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반문화와 네. 반전 이런 것들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탠딩 코미디 네네. 같은 것 사실은 본인들은 강연이라고 하는데 네. 스탠딩 코미디 같은 것에 이제 사람들 대중들을 모아놓고 아주 날카로운 풍자와 조롱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심플하고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흡인력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죠. 네. 영화에서 거의 95%의 웃음을 맡고 그쵸? 있죠. 이 두 분이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재밌어요. 이 두 분이 빠지면 이 영화는 거의 그 변호인? 네 그렇게 흘러갈. 그뭐 맞아, 맞아. 칙칙하면서 콧방귀 칙칙히면서 물론 저렇게 나쁜 놈들이죠. 그 사람의 권리와 이거가 요렇게 흘러갈 뻔한 변호인이 될 뻔한 영화를 이 양반들이 아주 잘 잡아줍니다. 네. 유쾌하게. 완전히 이게 영화 초반 한 3-40분까지는 이거 완전 영화가 코미디예요. 네네. 그래서 역시 우리 코엔 형님 나오는 네. 만큼 이게 코미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점점 진지해지고 특히 이 두 인물의 그 진정한 면모도 후반에 가서 좀 나오는데 네. 아무튼 저 실존 인물들인데 이분들도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우리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얘기 초반에 했나요? 글쎄요. 지금도 하죠.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 실화인데 이 두 분들이 유스 인터내셔널 파티라는 그러니까 국제 청년당이라는 네. 신좌파 운동의 창시자들이라고 이제 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리 루빈이라는 분은 뭐 반문화의 상징이다라고 이제 저기 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저 80 몇 년인가 그 무단횡단에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에비 호프만은 영화에도 나오지만 자살했다고 나오죠. 네네. 이 일 이후에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좌파 운동을 하다가 네. 이분들이 만든 그 유스 인터내셔널 파티 이거를 이제 이 당원들을 EP라고 이제 줄여서 부른대요. EP. 뭐 여피나 히피 아니고 EP. 이제 1967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의 물결 속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사회관에 맞서 창당된 신좌파 성향의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항적인 학생 계층들이 대거 참여했대요 여기에. 그래서 한때는 사세가 아니죠 당세가 네. 막 불어서 시 의석까지 확보를 하고 대선에 진출할 정도로 당세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 창당을 주도한 것이 이 두 인물들이고요. 네. 그 외에 여기 나오는 시카고 세븐에 해당하는 다른 인물들도 뭐 여기에 많이 개입을 했다고 해요. 이 당의 그 당 깃발을 보면은 대마초 입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멋지네요. 까만 바탕에 네. 대마초 입이 떡 하고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68년의 대선에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고 그 전쟁의 종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풍자적인 의미로 피가수스라는 수태지를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켜서 화제를 일으킵니다. 피가수스는 이제 피그와 페가수스의 합성어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호와 이런 것들 요구했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체포되고 그 일로 그래서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캐릭터 두 분이 쏟아내는 어떤
긍정적 조롱, 긍정적 비아냥 이런 게 선을 넣으면 같은 동료들도 얼마든지 빡치게 할 수 있다. 짜증나죠.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들도 레드메인이 여기서 계속 빡쳐하잖아요. 재판 중에 계속 얘 때문에. 얼마든지 멱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쟤 때문에 진짜 우리 이거 유죄 나갔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 영화상에서는 이 두 양반들은 본인들이 수감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기 그쵸. 때문에 좀 더 심한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판사를 엄청 전 정말 엄청 웃었던 포인트가 매 재판 회마다 이 두 양반이 보여주는 히피 패션이 되게 귀엽고 이쁘면서 뭔가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이 아무튼간에 패션 의상 자체도 좋아요. 근데 어느 재판 몇 회인가에는 판사 법복을 입고 나왔는데 둘이서 증인석 그 저기 피고인석에 그러니까 판사가 이미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고 갈구던 피고인들이었는데 법복을 입고 있으니 신성한 법정에서 나 말고 이 법복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벗으라고 하니까 웬일로 순순히 수긍하면서 법복을 벗는데 안에 법정 경호인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거죠.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얼마나 빵 터졌던지. 왜 법복을 입고 있냐니까 판사님에 대한 존경을 담았다. 진짜 웃기죠. 이 피들의 특징이 장난질이 엄청 심하고 조롱 이런 거를 주 무기로 삼았대요. 네네. 그래서 구좌파들도 엄청 싫어했답니다. 얘네들을. 그럴 것 같아요. 한창 때의 지금으로 한 3년 4년 정도의 전에 진중권 씨 같은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죠. 요즘이 피카 아닙니까? 요즘은 너무 신경질적인가 요즘은? 어그로의 총점으로 따지면 요즘이 피크죠. 왜냐면 양쪽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인물들이고요. 이들이 창당했던 그 국제 청년당은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면서 반전 운동도 이제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고 그로 인해서 그 당세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진짜 목적성이 있는 당이었네요. 그 이후로 이렇게 사제가 줄어드는 거 보면. 그러나 이제 이들은 70년대 이후로도 그래도 좀 소소하게 남아서 남은 당원들이 이제 아나키즘 운동을 계속했고요. 이후 한동안 그 명맥이 거의 뭐 유명무실화되기도 했지만 2011년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이제 미국 사회에 주목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도 잠깐 소개되는데 이 에비 호프만 이분이 이제 EP였던 에비 호프만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훔쳐라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소개되죠. 이 책을 썼으나 책 제목이 이 책을 훔쳐라였던 탓에 판매는 거의 되지 않았다. 다들 훔쳐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출판사는 뭔죄야. 이거 위트를 어떻게 당해?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반문화적인 성향의 책인데 마리화나 재배법, 폭탄 제조법, 해적 방송, 도둑질, 무임승차, 신분증 위조법 등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대 이피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졌다. 이 책과 저자를 다룬 이 영화를 훔쳐라라는 2000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책 이 제목이 이 책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네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4명 그 중에서도 톰 헤이든과 에비 호프만 요 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고요. 그 외에 기소된 시카조 7인 중엔 델린저, 그다음에 존 프로보스, 리 와이너, 반전 비폭력 운동가들이 있고 이렇게 7명인데 요게 생뚱맞게 한 명이 더 껴요. 버비 실이라는 블랙팬서의 고위 인사가 이제 체포됩니다. 그때 때마치 이거랑은 관계없이 시카고에 다른 일로 연설하러 왔다가 코네티컷에서 누구를 살해했다는 경관을 살해했다라는 혐의로 체포돼서 이들과 같이 엮여서 재판을 받게 돼요. 니네들 한패 아니냐 해가지고 보비 실은 재판받는 내내 그 변호인이 지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 바람에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게 돼요. 그죠? 이 포인트도 웃겨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그 판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변호인이 그 지금 와병 중이니 재판을 연기해달라. 근데 이 판사가 이걸 거절하고 재판을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는 바람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좀 불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판사 줄리어스 호프만 판사가 나오고 프랭크 란젤라라는 대배우가 분했습니다. 이 프랭크 란젤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83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뭐
진짜 꼰대 판사 연기 너무 잘했죠. 네, 아닌 척하는 꼰대면서 연기 정말 잘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한라산 그 등산 가느라고 제주도 그 갔다 왔는데 그 한라산 등산 입구까지 이제 셔틀까지 운행해주는 그 민박집이 있어요. 네네. 게스트하우스니까 6인 1실로 쓰는데 네. 벽에 각종 경고문들이 막 붙어 있어요. 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6명이 한 방에서 자니까 아무래도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소음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막 써 있고 맨 마지막 구절에 빨간 글씨로 진상은 본인이 진상인 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진상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요 판사님이 딱 그런 경우잖아요. 자기가 꼰대인지 모르는 꼰대. 그렇죠. 자기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대 평생에. 엄청난 인정주의자인데. 아무튼 실제 재판 당시 74세였대요. 보수적이면서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판사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리처드 슐츠라는 검사가 나와요. 이 조토끼가 보냈죠. 네. 그 젊고 영리하고 장래가 전도 유명한 검사입니다. 처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불러서 이 사건을 맡겨요. 반드시 저놈들을 저 감옥에 보내라. 조지라고. 네. 네. 하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게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임무에 좀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정도의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불법 폭력 시위를 조장했다. 그리고 국가 존복을 모의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어떤 법정 드라마가 이 영화 내용 되겠습니다. 네.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요거 일단은 저는 화려한 출연진에 넷플릭스 요즘 영화들이 그렇듯이 돈 많이 쓰고 출연진들이 화려하면 안에 아유, 그렇죠. 먹을거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파워 프로젝트인가? 네.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네. 그 먹을거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는 스킵하고 있었던 영화인데 이 또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봤는데 일단은 재미가 있고 웃음이 그 코미디 장르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웃긴 영화, 재밌고 웃긴 영화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68년도 당시 그 시대 배경이 저희가 그렇다고 68년도에 존재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뭐 레트로 열풍이라든가 무슨 뭐 그 뭐죠 케이블 TV에서 했던 응팔. 네네 응팔 요 정서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도 익숙한 정서거든요. 시대 배경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러나 친근함? 그런 것도 또 있어요. 그 뭐랄까 그 히피 문화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멋있게 보이는 면들이 또 있었어요. 이 그럼요. 영화에. 우리 세대에서 어떤 식으로가 됐던 간에 커다란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한테 모든 자신의 이름을 알게 만든 잡스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양반들 다 히피였거든요. 그렇죠. 뮤지션들이라든가 기라성 같은. 아무튼 그때 정서에 대한 반가움 일단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시는 그 미국 대통령 그분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은 퇴행을 겪고 있지만 68년 요 당시에 이 영화에서 나온 것들 이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우리 변호인 영화 봐서 알겠지만 이 사람들 다 유죄예요. 일단 기소돼서 들어가서 맞고 나오면 진술서 쓰고 두드러 맞고서 그 뭐 통닭거리인지 아무튼 그거 하고 나면 다 진술서 썼을 텐데 그런 면에서 당시 미국은 꽤나 선진국이었다. 그나마. 네. 그렇죠. 요런 정서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거 사료로도 아주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 코미디로서도 굉장히 재밌고 네. 여기서 빵빵 터집니다. 이 두 네. 그 히피이자 EP인 네. 제리 루빈과 에비 호프만이 벌이는 어떤 풍자와 조롱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도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그 재판을 받는데 이게 엄청 무거운 중죄로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최고 10년형까지도 살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인데 이 두 사람은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 판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오히려 여기서 계속 이 재판 과정을 풍자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판사를 조롱하고 정부의 허점 등을 드러내게 해서 그래서 비록 자기네가 유죄를 받더라도 기자나 카메라 앞에서 좀 더 자신들의 생각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고 그 법복 장면도 진짜 웃기고 또 하나 그 판사가 이쪽 변호인이 그러니까 우리 쪽 변호인이 무슨 뭐 이의만 제기하면 다
막 기각시키잖아요. 네네네네. 그 몇 번 반복되니까 네네. 또 여기서 우리 변호인이 뭘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판사가 말하기도 전에 이 두 명이 네. 기각합니다. 이렇게 네네. 먼저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정 안에 있는 관객들이 그냥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판사 좀 쪽팔려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진짜 코미디의 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괜찮고 네. 또 영화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또 네. 약간 어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좀 이런 면도 좀 있어요. 그리고 소켄 감독이 이 구성을 참 잘했는 게 좀 스릴러적인 요소도 좀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피고인들은 다 주장하는 우리는 폭력 시위를 조장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톰 헤이든이 폭력 시위를 조장을 했다라는 결정적인 육성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야 씨발 이거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할 때 뭐 그걸 해소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좀 어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적인 좀 재미 이런 거에서도 볼만하게 된 장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에 영화 결말부에서는 또 야 감동도 네. 쫙 오거든요. 옵니다. 저릿저릿하게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 아, 저는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거지. 네, 뭐랄까 이 상대했던 적군조차도 표하는 경의 네. 뭐 이런 거 나올 때 막 그런 거 아주 좋아하는데 그런 장면에서도 또 이렇게 큰 감동 이런 게 있어갖고 올해 작년이 이제 기생충의 해였잖아요. 네. 올해는 이게 가장 강력하게 아카데미 후보작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아 그래요? 해요. 예. 아, 저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진짜 이 중에서 누구 하나도 물론 라인업이 워낙 쟁쟁하니까 누구 하나도 연기가 빠지는 사람이 없고 조토끼나 그 레드메인 같은 경우는 연기랑 살짝 눈꼬리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요런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굉장히 이 시카고 세븐이 궁지에 몰릴 때 재판에서 궁지를 타개해 나갈 중요한 증인으로서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네네. 버드맨이 나오죠. 버드맨 네. 마이클 키튼이 등장하거든요. 뭐 불과 한 5분 남짓 등장해요. 야 마이클 키튼의 그 뭐랄까 그 품위 있는 연기가 너무 멋있어요. 그 눈썹을 살짝 이렇게 치켜떴다 내렸다 하면서 그 장면들이라든지. 진짜 어떤 그 스토리에서 아니 뭐 신 스틸러가 아니라 그냥 신이죠. 그치. 이 양반은. 신이야 신. 네. 신도 아니야 신. 네. 뭐 그런 거. 그래서 연기도 굉장히 볼만해요. 영화에서 뭐 연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연기인데 뭐 눈에 보이는 거에 반은 연기잖아요. 뭐 나머지 반은 미장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한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연기가 좋았으니까. 캐릭터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이게 어떤 큰 골개는 알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물론 모를 수도 있고 몰라도 일단 재밌다는 거 그것만은 저도 뭐 모르고는 네네. 봤으니까. 네. 예. 근데 여기서 영화 초반부에 보면 여기 윌리엄 컨스틀러 역으로 그러니까 변호사 역으로 나오시는 분 계세요. 마크 라이런스라는 배우인데 고령의 배우인데 이 양반이 영화 초반부에서 엄청 심드렁하면서 법정으로 들어설 때 쏟아지는 플래시와 어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서도 되게 심드렁하게 대답하고 이 재판에선 이기고 싶은 거에 대한 열망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처럼 국선 변호사처럼. 네네. 그렇게 나와 가는데 모든 국선 변호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많은 국선 어차피 뭐 5명도 많은 건 많은 거잖아요. 뭐 1인분씩만 시켜도. 아무튼 네. 그 변호사가 심드렁하게 천천히 돌솥같이 끓어오르는 열정이 영화에서 보면은 다른 캐릭터들의 감정 기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비해서 꾸준하게 천천히 후반부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연기가 톤 온도 변화가 다른 캐릭터 같이 있는 다른 캐릭터랑 조금 다르지만 같이 군무를 추는 곳에서 어떤 사람 살사 댄스 추고 어떤 사람 팝핑 추는데 쭉 비트를 맞춰서 같이 흔드는 것 같이 영화 후반부로 쭉 어떤 정인을 향해서 치달아요. 그때의 전율이 또 요게 케맥주 자꾸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마크 라이런스 이 배우가 고령의 배우인데 머리는 약간 뭐 그 비슷하게 뒤로 넘어간 최양락. 최양락 머리 혹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그 머리 약간 그런 뭐 그때는 그게 멋있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그래서 나오시는데 이 변호사는 이제 당연히 프로페셔널이니까 법정에서 판사하고 척을 접어야 감정 싸움을 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판사가 자꾸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해더라도 계속 꾹꾹 참는단 말이에요.
네. 화내는 의뢰인들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러다가 자기 의뢰인은 아니고 옆에 있는 이 블랙팬서의 수장인 네. 보비 실이라는 흑인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가 네. 가해지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나중에 참다 못해서 얘는 변호인이 지금 없지 않느냐라면서 그 판사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 한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그때는 너무 멋있고 막 멋있습니다. 뭐랄까 막 멋있습니다. 그 관객이 후련해지는 네, 한 번 해소를 시켜주거든요. 네, 네. 그런 장면에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자꾸 전율을 주는 그 씬들이라든가 그 후반에 치닫는 그 결론이 관객으로 하여금 살짝 어금니를 물고서 야 이게 정의야?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보비 실, 그 네. 블랙팬서의 수장이었던 그 뜬금없이 체포된 그 사람이 계속해서 판사가 제지하는데도 본인 스스로 변호를 하겠다. 변호사 네. 아직 와병 중이니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네. 재판이 한 1년 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속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맨날 며칠에 걸쳐서 1년 내내 계속 했는데 그걸 판사는 또 1년 내내 무시하고 요건 또 부러진 화살이죠. 네. 그렇죠. 부러진 아살이네. 정지영 감독 요즘 좀 문제가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가 판사가 참다 못해서 얘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자꾸 허락 없이 발언을 하니까 자기 판사 입장에서 볼 때 경비들로 하여금 네. 제가 정숙히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경비들이 얘를 끌고 나가서 일단 후드려 패고 네. 의자에 앉혀서 수갑을 채우고 네. 발목에도 수갑을 채우고 제수들이 그 옛날에 노예들이 질질 끌고 다니던 그 뭐죠 발목에 커다란 쇠구슬 달아서 그런 것처럼 캠펠벨? 그런 것처럼 그거 하고 네. 입에다 재갈을 물려갖고 네. 재판장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네. 그 장면을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잖아요. 네. 법정에 있던 그 모든 관객들, 기자, 네네. 심지어 그 검찰까지도 그 장면을 다 봐요. 그래서 딱 피고인석에 다시 앉혀놓고 판사가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그럼 너 조용히 재판 받겠냐. 알겠으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고 계속 떠들 거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라. 그러니까 이 보비실이 좌우로 흔들죠. 계속 자기는 발언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넌 계속 그렇게 재판 받아라. 라고 하고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때 검찰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 판사님, 저 변호인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검찰 이거는 너무하다. 지금 완전 흑인 노예를 연상시키게 하는 장면을 좀 판사님이 연출했지 않냐. 이러면은 여론의 큰 이제 후폭풍을 검찰이 우려를 한 거죠. 조토끼가. 그래서 얘를 그냥 석방하자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이거 데리고 같이 재판해봐야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마지못해서 그걸 이제 재판관이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레니 데이비스가 피고인석에서 서로 이제 속닥속닥 뭘 모의하냐면 재판장에 나갈 때 일어서지 말자라고 네.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네. 저런 몰상식한 짓을 했던 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그래서 다 오케이 했어요. 판사는 검찰도 저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이 재판 무효를 선언하고 이제 내보내잖아요, 흑인을. 네. 그리고 야 재판은 월요일 날 다시 진행한다. 땅땅땅 두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때 전원 기립 하는데 이 시카고 세븐과의 변호인단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 장면 좀 멋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레드메인만 같이 오케이 해놓고선 반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뒤로 맞다 하고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쓱 이렇게 앉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에서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네. 레드메인이. 네. 난 거기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만약에 저 장면을 성동일 배우가 했으면 어떻게 연기했을까? 가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뒷머리 이렇게 극적극적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눈웃음을 막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에디 레드메인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그 당황한 그 연기를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눈치를 보고 차 하는 너무 잘해가지고 그 장면이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네. 멋진 장면이었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저마다 가려고 하는 방향은 서울인데 뭘 타고 가느냐가 지금 각자마다 다른 거잖아요. 이 레인보우들이 7명이. 근데 이 에디 레드메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여기저기 밑보이지 않고
페이퍼워크로 이걸 해결하고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아주 정면 네, 돌파한다. 네, 네. 네. 그랬던 그 캐릭터의 성향이라든가 그게 뭐 이거저거 설명할 거 없이 그 씬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로 싹 설명이 돼요. 해결이 돼요. 네.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는 좌파 운동을 하지만 반사회적인 인물도 아니었던 거예요. 법에 저촉되는 거 가급적 하지 말고 네. 사회에 존경을 보내야 할 곳에는 존경을 보내서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 어쨌든 이 사람은 자리에 기립하지 않는 거에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네네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인 습관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잠깐 일어났는데 근데 더 웃겼던 장면은 더 멋있었던 장면은 그 이 리슨 후에 며칠 후에 중요한 증인으로서 그 전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네, 네. 요청하기 위해서 그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법무부 장관의 집에 가서 우리 증인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라고 하려고 그때 변호인 둘과 이 레드메인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저택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흑인 하인이 하인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죠? 집사? 흑인 네, 집사 집사. 네. 가정부? 여자분이었나요? 여자분이죠. 네네. 뭡니까? 남자 잘 기억나요. 네. 흑인 가정부 아주머니가 문을 이렇게 열어줘요. 그래서 장관님은 지금 서재에 계시다. 그래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쑥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헤이든을 불러 세우죠. 헤이든 씨, 보비 씨에게 그런 짓을 한 판사에게 기립한 것이 헤이든 씨라는 것을 읽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격앙된 어조도 아니고 공손하게도 아니고 그냥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헤이든이 그 가정부에게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실수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서재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 장면이 야 이렇게 품위 있게 매기는 게 있나. 네네. 나도 저렇게 매겨야겠다. 뭐든지 기사에서 봤다면서. 네네. 요번에 그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신 분이라는 거를 보도에서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위를 상대로 자기보다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쪽을 상대로 했었을 때 이게 간지인데 이제 그런가? 다 어려요 우리보다. 그냥 꼰대이죠 무슨 소리야. 피시충 뭐 이런 소리. 그 가정부 캐릭터에 그 아주 품위 있는 항의가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웠습니다. 네네. 그 미국 법정에서 보면 우리가 법정물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미국 영화 스타일이잖아요. 어디 가서 과도한 발짓을 하고 어떤 간에 연극적인 이것을 보십시오 뭐라든가 좀 그런 것들 연출하는 것들이 그 변호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그게 대부분 퍼포먼스를 배심원들 앞에서 보여줘서 배심원들이 나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래서 하는 퍼포먼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레인보우 6, 7과 레인보우 7명과 판사 그리고 얘 검사들 조토끼 얘들이 다들 퍼포먼스거든요. 저마다 다른 식의 퍼포먼스를 하지만 왜냐면 뭐 그 상황에서 에디 레드메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말쑥하고 정중하고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그런 캐릭터로서 판사의 신입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법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고 그리고 샤찹 바론 코엔. 네, 코엔 얘네들 콤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이 사실을 세계에 스피커를 더 큰 스피커에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좋아요를 더 많이 받으려고 여기서 자기네 쪽에 좋아요를 끌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를 끌려다기보다는 큰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대상은 배심원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머러스 하긴 하지만 기자 그리고 대중이죠. 그리고 바비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종주의에 대해서 날이 서 있는 대중이라던가 아니면 잠재적 블랙 팬서 요원들한테 어떤 자기가 흑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모습을 더 보여주길 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구속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 발언을 중지시키는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판정에서 일부러 더욱더 자기 그 여건을 좀 무기삼아 그러니까 어떤 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법정에 있었을 때는 쫄아가지고 그렇게 물론 그렇죠. 경험이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용기 있게 있죠. 경험이 있었죠. 거기서는 무조건 죄인이지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퍼포먼스고 그리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요런 저마다의 다른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꼭
그 법정 씬을 후반부로 이끌어 나가는 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진짜 오랜만에 잘 만든 법정 영화 네네.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 법정은 배심원 제도가 아니라서 이런 식의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 네. 장면을 보십시오 뭐 네. 이런 게 없다고. 그리고 판사봉도 없대요. 땅땅땅 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자리 배치도 네. 다 그냥 나란히 판사만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다 서면으로 하고 네네. 나와서는 뭐 거의 뭐 변호사 말도 거의 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네, 거의 페이퍼웍이죠. 뭐. 이게 저기 영화가 애초에는 스필버그가 이 2008년도인가요? 네. 그때 대선을 앞두고 이 영화를 개봉시키기를 원했대요. 네. 그래서 소키네에게 좀 각본 좀 써라 요거 네, 가지고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해서 지금 개봉을 하게 됐고 감독도 아예 이제 스필버그가 맞지 않고 소킨이 직접 감독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까? 왜 나 스필버그 요즘 들어 진짜 괜찮던데. 저도 괜찮긴 한데 네. 쉰들러 리스트 때 아카데미 하나 받아야지. 요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노리고 예, 나 진짜 오래 했는데 아카데미 하나 있어야지. 또 약간 네. 저기 넷플릭스가 이제 재작년에는 로마, 작년에는 로마 있어. 작년에는 아이리시맨, 네, 네. 그 올해는 이거 약간 이렇게 힘 주고 네, 한 게 네, 아닌가 또 네. 싶기도 해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네. 그런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왜냐면 타야 되거든. 그래야지 넷플릭스가 진정한 어떤 극장 그렇죠, 영화의 그렇죠. 일원으로서 이제 네.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충무로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래야죠. 그렇죠. 인정받고. 스필버그가 처음에 이 영화 구상했을 당시에는 네. 그 헤이든의 역할을 레드메인이 아니라 음. 히스레저에게 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미팅하기 하루 전날 히스레저가 자살했대요. 그러면 조셉 고든 레빗이랑 헷갈릴 텐데. 그러면 비슷하네. 조셉 고든 레빗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왜냐하면 농담입니다. 네. 둘 다 저기 배트맨 시리즈 나왔는데 둘 다 쓰면 안 되지. 헷갈리지.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아무튼 히스레저. 그 다음에 이제 보비 실의 역할로는 지금은 이제 그 블랙 맘바가 하셨지만 그 윌 스미스에게 맡기려고 했대요. 이건 살짝 갸우뚱 거네. 근데 왜 그때 당시면 더 젊었을 테니까 이 배우들이 네. 윌 스미스는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약간 픽박받는 흑인 어떤 블랙팬서 무력 저항 단체의 지도자 느낌? 강경한 느낌이 강한 선이 아니고 일단 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네. 선이고 게다가 그 뺀질이 정도 느낌도 있어죠. 네, 그 정도 쓰면 조금 개그 캐릭터 같이 그래서 보이는 면이 있어요. 잘 된 것 같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리 루빈 역할을 맡았던 네. 그러니까 EP 중에 하나였죠. 네. 그 코엔 형 말고 네. 그 옆에 그분도 진짜 웃겼어요. 네. 네. 여기서 또 개그의 미덕이 혼자 만드는 개그가 아니라 둘이서 주고받고 셋이서 주고받고 하는 이 팀워크 개그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혼자서 그 어느 날 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네. 그것도 진짜 웃겨. 네, 웃겼어요. 아니 그 여자의 정체가 이게 네네. 점점 밝혀지는 그 앞에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들 누구는 누구였다, 누구는 누구였다 그런 과정도 진짜 웃기고 이 에피소드 자체도 웃긴 게 바에서 이제 제리 루빈이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바텐더가 위스키 한 잔을 주면서 저쪽 여성분께서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얘가 정말요? 하면서 이렇게 눈이 화들짝 커지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그 장면 진짜 연기 잘했어요. 아무튼 이 제리 루빈 역의 그 제레미 스트롱이라는 배우가 캐스팅 됐는데 네. 원래는 이게 또 세스 로건한테 갈 뻔했다고 하네요. 아유, 그거 웃기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제레미 스트롱이 그 메소드에 좀 너무 심취한 나머지 네. 그 시위 진압 장면에서는 실제로 테러탄을 터트려 달라라고 감독한테 요구하고 실제로 네. 곤봉으로 때려 달라라고 요구를 했대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감독에 의해서 거부됐다고. 네. 그런 좀 뒷이야기 같은 게 좀 있고요. 이 연기가 딸리면 양팔을 달라고 하잖아요. 볼 때. 근데 이분은 그 저기 뭐죠? 아카데미 그 위너걸요? 그래요? 제레미 스트롱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몰라서. 무슨 제 24회 세틀라이트 시상식 TV 미니 시리즈 영화 부분 그런가요? 나무조연상.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코엔과 레드메인은 그 레미제라블에서 같이 나왔었죠. 레미제라블에서 특이하게도 코엔은 프랑스인 역할로 나왔어요.
그런 뭐 좀 뒷얘기거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웃겼던 게 이 시위대가 막 그 시카고를 막 행진을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이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흥분하게 되니까 네네. 어떤 또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들을 진정시킨답시고 맨 앞에 앨런 긴스버그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을 맨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확성기를 주고 시위하는 그 행진하는 이 시위대들에게 긴장 완화의 역할을 맡기는데 이 사람이 확성기 들고 뭘 하냐면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 소리만 뭐 마치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마치 그 불교에서 뭐 엄마니 밤매 하는 것처럼 그 소리만 시위 내내 그 확성기 들고 그것만 하면서 가요. 그 장면이 진짜 웃깁니다. 뜬금없고. 네. 이 앨런 긴스버그는 이제 비트 세대의 대표주자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1950년대. 그러니까 이 피가 60년대를 대표하는 세력이었다고 하면 50년대 이제 비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트 세대가 뭐냐면은 미국의 그 50년대는 굉장히 황금기였잖아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패권을 잡고 또 경제적으로도 막 그야말로 전쟁 특수의 여파를 누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경제적 풍요 속에서 획일화가 되고 동질화의 양상으로 개개인이 거대한 사회 조직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항해서 민속 음악을 즐기고 산업화 이전의 전원 생활, 그다음에 인간 정신에 대한 신뢰 이런 거 하면서 LSD 하고 그다음에 낙천주의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던 사람들이래요. 그게 이제 비트 세대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딘이나 말론 블란더 같이 반항적인 기성세대의 어떤 반항하는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을 숭배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습에 젖은 사람이라고 경멸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는 기성사회에 질식할 것만 같은 분위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비트 세대 이제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앨런 긴스버그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랬었구만요. 그게 이제 영화에 그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깨알 같은 디테일을 보면서 맞아 이러면서 또 재미를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주워 먹을 게 많은 영화예요, 사실. 배부릅니다 보고 그렇습니다, 나면. 그렇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코엔 이 양반 나왔을 때 너무 미스캐스팅인 것 같은 거예요. 웃겨가지고. 이 영화에서 뭐 웃기는 것도 웃기지만 아니 나는 이름만 봐도 웃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양반은 그거랑 법정에 버디랑 친구랑 같이 둘이서 이렇게 입장할 때 법원 안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받을 기자들이 때 양쪽에 쫙 줄 서 있고 받을 때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너무 당당해하면서 들어오는 게 보라시 그 촌스러운 그 갈색 똥색 정장 입고서 이렇게 그 미국 시내를 두리번 거리면서 팔자로 걸어 들어오는 게 너무 여기 투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독재자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그 독재자가 이렇게 이때 이거 뭐라고 나 엄청 웃었네. 그 장면에서. 네. 근데 이제 초반에 그 막 얘가 조롱과 풍자를 일삼을 때는 그런데 후반으로 가서 얘 진지한 면모가 네.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면모가 점점 드러나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 두 캐릭터 이 시카고 세븐의 메인인 두 캐릭터 헤이든과 그다음에 호프먼 에비 호프먼이 한번 부딪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너 자꾸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판사 조롱하다가 우리 다 유죄 받는다. 그러면 진보 운동이고 나발이고 여기서 우리 10년 썩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네. 충돌이 벌어지는데 에비 호프만은 그렇죠. 넌 판사한테 잘 보이려고 이발하고 왔냐. 또 조롱하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데 에비 호프만이 물어보죠. 나한테 불만 있냐? 그러니까 그래 솔직히 있다. 지금 너가 대중적 지지를 굉장히 받고 너를 따르는 추종자들 팔로워가 어마어마한데 난 이거 불만이다. 만약에 지금부터 이런 상태로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면 나중에 대중들이 진보운동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너 같은 광대의 얼굴이 떠오를 거다. 빈곤, 교육, 반전, 혁신, 평등, 자유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냥 광대만 떠오를 거다. 난 이게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비 호프먼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쇼를 하면서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세력이 가난하기 때문에
큰 스피커를 만들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대중들의 시선을 끌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다. 네. 일단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봐야 뭐가 전달이라도 될 거 아니냐. 이런 두 노선이 이제 갈리는 거죠. 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팀원이었다 도토상님이 네네. 어디에 가서 줄을 쓰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무신론자는 유신론자가 되고 유신론자는 무신론자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서로 설득하는데 너무 서로 설득하는데 서로 너무 설득당했어. 너무 합리적이고 상대방 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발언한 사람에 당연히 설득 당했다가 후자의 발언에 또 한 번 설득을 당했죠. 그러나 10년 살긴 싫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아니 뭐 우리가 네. 재판에 쓴 건 아니야. 네. 그 좀 외부 운동, 그 운동 조직원에 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어쨌든 내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한 노선에 네. 내가 투표를 해야 된다 네. 하면 헤이든을 네. 우리 따르자 아니면 호프만을 따르자. 그럼 그렇게 만약에 저의 일신과 무관하게 네. 고를 수 있다. 그러면 호프문이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도둑질 뭐 그거 어디 가? 그거 맨날 비아냥거리면서 만들 비꼬던 거 여기서 한번 살려보는 거죠. 그 뭐 그것도 있고 근데 또 걱정은 되잖아요. 정말 이 톰 헤이든이 했던 말처럼 네. 이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럼 사람들이 이게 저 달을 봐야 되는데 네네. 너같이 광대들이라서 조수로 달을 가르치니 존만 쳐다보는 거 아니야 네네네네.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진보하면 네 족밖에 기억이 안 날 거다라고 하는 네. 이것도 또 일리가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그렇죠. 근데 피리 부는 사람처럼 그 돛을 가지고 달에 가면 되죠. 뭐 장기전으로 보고 이것이 하루 아침에 뭐 사람들이 해가지고 개몽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그 두 논쟁이 있는데 가끔씩 이게 너무 어디든지 이 같은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그럼요. 방법론에서 이렇게 네. 갈리게 될 거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심정적으로는 호프만의 노선, 네. 조롱하고 풍자하고 그게 또 쉽게 재미있게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사람들이 또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변을 넓히고 네. 그런 게 저도 지지는 하고 싶은데 네. 또 그럼 또 깊이가 없어진다. 네네.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또 식구 재밌는 게 꼭 깊이가 없는 건 등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의어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네. 톰 헤이든을 지지할 것인지 네. 에비 호프만을 지지할 것인지. 에비 호프만 같은 경우는 김어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톰 헤이든은 뭐 문재인? 왜 너무 이렇게 급이 다른가요? 성이 그러잖아요. 에이. 아니 그럼 김어준의 뭐 할 수 있는 뭐 진보 진영에 뭐 누가 있습니까? 요렇- 손석희? 요렇게 정갈하고 손석희 너무 중립적인 지적이죠. 사장님은 요즘에 또 구설수에 한 1년 전에 한번 휘말린 이후로는 쏙 들어갔다고. 요즘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1위가 김어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손석희 날라가서 그런가? 그러면 2위 누굽니까? 그 손석희가 아마 밑에 있는 2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정관용? 네. 정관용이냐 김어준이냐 이렇게 갑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여기 톰 헤이든의 문재인 갑시다 문재인. 아유 왜 이래요? 송영길 갑시다 그럼 송영길. 송영길 말고 오 임종석 네 총리님 계시네요. 총리님. 네. 정세균. 네. 정세균 갑니까? 정세균 정도.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여긴 정도를 걷는. 네. 그래도 하지만 어떤 비전과 네. 이런 거 총명함 이런 거 갖고 있지만 네. 좀 아주 정도를 걷는 노잼. 네. 이쪽은 유잼이지만 한 자칫 싸구려로 보일 수 있고 뭐 좀 그런 두 캐릭터 간의 어떤 내부적 갈등 이런 것들도 표현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검사 캐릭 조토끼 어땠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거 거의 깎아서 넣었어요 진짜. 그렇죠? 그 역할에. 깎아놓은 밤이. 네, 진짜 깎아서 넣었어요. 일단은 여기서 영화에서 이 검사가 특정 방향으로 쏠리지 않은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려고 초반부에서 되게 많이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이다. 그 하물며 이것이 법리적으로 따지면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깎아져가지고 딱 막혀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는 그 연기라든가 톤 요거 자체가 너무 수려하고 그리고 공원에서 우연치 않게 피고인들이랑 만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끼 살인마를 20년 후에 공원에서 만났단 말이야. 쫄리잖아요. 쫄리지. 검사는 쫄리잖아요. 네. 그때 무슨 검사님 아니세요? 하면 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거에 하나도 흔들림 없는 어떤 기품과
딱 그 화재에서 딱 나가고 자기 발을 빼는 출구 전략도 아. 자기 자녀들한테 나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품격 있더라. 네, 그 상황에서 동전 줘서 어. 자기 아이들 사탕 사 먹으러 보내는 그 해가지고 일단은 진입과 발빼기에서 아주 미꾸라지 별만하다. 같이 그렇죠. 네, 멋있습니다. 아, 우리 같으면 어디에 이게 담궜다가 멱살 출- 났죠. 출구 전략을 네. 잘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네. 계속 발 담그고 있다 낭패 보는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황 끝났는데 화가 안 식어가지고 근데 역할이 굉장히 좋았고 네, 멋있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중립적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기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동전 넣어서 이 동전이 500원짜리야 그럼 500원짜리 나오는 거고 자판기. 네. 어떤 증거나 기소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법률에 저촉이 되면 기소하는 거고 법률에 저촉이 안 되면 버리는 거고 뭐 이런 아주 그냥 드라이한 느낌의 사람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일단은 온정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 것만큼 확실해요. 그러니까 첨부 서류 같은 사람이죠. 네, 그거 빠졌어요? 아, 그럼 죄송한데 이번 달 시력급여 못 나갑니다라고 해서 한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더라도 온정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뭐 어떤 법리주의자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판에 그 영화 결말에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취하는 어떤 행동이 그래서 조금 더 감동이 배가 되는 있습니다.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이런 좀 번개탄 뭐랄까? 역할을 하죠. 그렇죠. 좀 그런 좀 감정이 좀 없는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좀 기계적인 사람 네네. 혹은 아니 이런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또 심정을 품고 있었구나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콜콜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내가 만들었으면 한번 가죠.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으면 조토끼랑 판사랑 바꿔서 크로스해서 배치했을 거예요. 영화에서 배역상. 그래요? 젊은 판사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검사는 꼰대, 우양우하고 개꼰대. 그렇지 우양우돼 있고 어. 판사는 되게 중립적인 거. 그래서 기계적인 사람. 그렇죠.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 위주로 봤었을 때 이렇게 해서 진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권선징악에서 마치 거기서 철퇴를 맞으면서 분노하고 테이블 치면서 판사는 일단은 그냥 가운데 저울 같은 역할만 하다 끝내지 않았을까. 내가 만들었으면은 네. 여기서 중요한 증인으로 체크했다는 전임 법무부 장관이 네.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 후달려서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중에 삼성 측 증인으로 고심 끝에 밤에 자기 서재에서 네. 안락의자에 앉아서 위스키를 이렇게 마시면서 네네. 달을 응시해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결국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것을 안 시카고 세븐들이 실망을 하고 거의 유죄 판결의 위기에서 그 사람이 나 증언하겠소 하면서 법정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무죄를 받고 관람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렇습니다. 윤정기가 팍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신문이 쏟아지죠. 신문이 뱅글뱅글 돌면서 화면에 딱 나오면서 시카고 세븐 무죄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러는 걸로. 법무부 장관은 집으로 복귀해서 손녀들과 포옹을 하죠. 그렇죠. 할아버지 멋있다. 네. 포옹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몇 년도 사망하여 어디에 묻혔고 누구는 몇 년도에 뭐 했고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오락물로써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럼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상을 노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는 만들지 않았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재밌고 그 법정 드라마 그리고 이 대사 한마디가 굉장히 위트 있고 뼈 있고 그런 말들이 많고 법정 드라마로서의 어떤 스릴 이런 것도 스릴러로서의 긴장감도 놓치지 않은 네. 조금 나오지만 어떤 시위 진압 장면에서 그 피 튀는 장면 네. 약간 그 CG인데 느낌은 좀 CG 있습니다. 느낌이 네네. 좀 나던데 뭐 그런 액션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큰 반전이 있잖아요. 어떤 반전이죠? 영화 초반에 재판 과정에서 레드메인이 법정에 서 있는 경비를 이렇게 보다가 과거 장면으로 이렇게 딱 회상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자기가 체포되었던 시위 때로 딱 회상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둘러싼 경찰관들이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은 기억나요. 네. 그 장면으로 회상이 돌아가는데 와 나고서 또 한번 전율했잖아요. 그래요? 그 요즘에 그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흑인들의 어떤 이 인권 시위가 벌어질 때 그 흑인들의 그 주장에 동의하는 의미로서 경찰들이 이제 그 무릎을 꿇는 그런 퍼포먼스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또 시위가 굉장히 또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약간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야 그래 68년도 저 때도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짭새가 아닌 경찰도 있는 거지 어디에나 의인은 있는 거지 하면서 그냥 전율이 빡 그래서 반전으로 생각하셨구나. 저는 처음부터 이 새끼를 좁혀려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다 스포해버렸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판에 보니까 아니야. 그렇군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네. 세븐이라는 넷플릭스 영화 오늘 한번 해봤고요. 요 영화 7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요거 넷플릭스에서 놓치지 마시고 한 달 더 연장하세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노또상이었습니다. To call off the revolution? My life. Open your eyes, 'cause a new day is dawning. The new day is dawning.